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나는 과정을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844년 8월에 레전스라는 그 카페, 유명한 카페랍니다. 이 카페가 역사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를 만났습니다. 뭐 루소 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거쳤던 카페고,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가봤더니 불타고 딴 데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만나서 이 사람들은 동지적 관계를 맺었고요. 그래서 최초에 같이 책을 만든 게 신성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명은 이제 파리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신인 정의자 동맹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르크스가 정의자 동맹의 기간지에다가 급진적인 글을 쓰다가 파리에서 추방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그 독일도 갈 수도 없고 파리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가까운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까운 브뤼셀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엥겔스는 일단 이 당시에 그 영국 노동자의 상태를 집필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책을 완성을 하고, 책을 완성한 후에 바로 이제 그 아버지가 같이 공장을 운영하자는 것,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것,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자기의 이제 평생의 반려자이자인 동지와 함께 이제 메리번지와 또 메리번지의 여동생 자매와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같이 맨체스터를 떠나서 이제 마르크스를 따라 혁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청년 마르크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 만났던 그 카페 자리랍니다. 여기 카페 자리.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엥겔스는 이제 1848년 즉 공산주의자 동맹, 공산당 선언이 쓸 때까지 이제 마르크스를 따라와서 이제 근처 브뤼셀에 살면서 그 민주주의 협회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모인 조직이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협회, 노동자 교육을 하는 데고, 의인동맹은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공산당,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급진 자유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과 대중조직, 노동조직 이런 데 같이 활동을 했고, 독일 이데올로기도 이 당시에 같이 작업을 했다. 그래서 여기 브뤼셀에 이제 유명한 그 백조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에 자주 다니면서 여기서 토론도 하고 공산당 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래서 드디어 1848년 2월 말경에 최초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라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마르크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여기 자주 다녔다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그랬답니다. 또 이제 벨기에 노동자당 창립식도 여기서 열렸답니다. 요 건물인데, 요 건물. 여기 백조 있지 않습니까? 요 백조. 요게 식당이에요. 여기서 주로 먹고, 여기에 가면은 이제 마르크스의 사진도 있고, 저도 여기 가서 식사는 못하고 비싸도 생맥주만 먹었습니다. 생맥주를 먹고 같이 간 사람들과 공산당 선언의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선언이 그 출판되자마자 2월 말에 출판되자마자 파리 혁명과 독일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와 함께 그 마르크스가 라인 신문을 운영하던 쾰른으로 가서 신라인 신문을 창간한 겁니다. 이 쾰른은 어떤 곳이냐면 라인 지역, 마르크스의 고향이죠. 그 라인 지역, 진보적인 곳이라 했죠. 이 라인 지역에서도 공업이 발달하고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었다. 그래서 급진 자유자들이 되게 많은 지역. 독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중요한 근거지였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신라인 신문의 편집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엥겔스한테 부여받은 임무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자 동맹의 조직 관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의장이었고 엥겔스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조직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그 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무장혁명에도 참여하고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포병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라인 신문도 이제 그 혁명이 실패한 뒤에 폐간이 되죠. 그 신라인이 폐간이 되니까 마르크스가 잠깐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파리에서도 추방돼서 영국으로 망명하죠. 이 과정 중에도 엥겔스는 여전히 남아서 윌리라는 사람이 이제 무장 봉기주의자인데 독일의 무장 봉기에 참여했다. 그래서 바덴과 엘버펠트 두 곳의 무장 봉기에 참여했고요. 그 4번의 전투를 했답니다. 근데 바덴의 이 무장 봉기 조직은 결국 이제 프레이션 군대의 패배해서 스위스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병 경력으로 인하여 엥겔스는 이제 중대장으로서 전투에 참여했고 엥겔스도 마찬가지로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무장 조직의 어떤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프레이션 당국이 엥겔스의 인상 차기를 공개하고 지명수배하는데 설명에 의하면 뭐 키도 크고 뭐 인상도 좋고 호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포스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은 실패하고 다시 이제 그 엥겔스는 그 맨체스터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본가의 혁명가의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자 봅시다. 먼저 이제 혁명 실패하자마자 이제 그 마르크스가 파리를 거쳐서 런던으로 영구적으로 망명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엥겔스도 스위스를 거쳐서 마르크스를 따라서 왔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의 의장이었고 엥겔스는 그 공산주의자 동맹의 성원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엥겔스가 이제 사령부가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사령부가 있는 런던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런던에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성원뿐만 아니라 많은 망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집안에서 받는 돈으로 거의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그 돈을 혁명 자금으로 썼는데 돈으로 이제 마르크스와 함께 신문도 발간하고 그다음에 여러 조직, 망명자를 위한 조직,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건 등을 추진하지만 그 내분은 뭐냐면 봉기파죠. 혁명 실패 후 윌리라든가 샤퍼 같은 사람이 독일로 그 무장 봉기하러 독일로 잠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르크스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럼 무모한 봉기는 탄압만 불러일으킨다 했죠. 근데 결국 진짜 조직이 발각돼서 탄압이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혁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재정난이 심했기 때문에 엥겔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도 해체되는 그런 조건에서 더 이상 이제 그 혁명사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마르크스의 활동과 저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서 결국은 부친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1850년부터 그 맨체스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약 20여 년 동안 이 회사에서 지배인, 회계와 부지배인, 이제 이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되겠죠. 그렇게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동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1년에 그 100프랑과 회사 이익의 10%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재벌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중간 기업 정도의 수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자기가 이 일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그 혁명과 저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도록 자기는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자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엥겔슨이 맨체스터에서 혁명가의 삶과 경영자의 삶이라는 이중적 삶을 아주 능숙하게 병존했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달리 되게 유연한 사람입니다.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로맨틱하고 여성 편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낮에는 이제 그 성실한 그 독신 자본가 경영인으로서 살았지만 밤에는 이제 메리 번즈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이제 그녀의 조카들과 따로 비밀스러운 삶, 집을 갖다 이중으로 얻어가지고 그 밤에 자기의 사생활을 하는 집은 아무도 모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들한테 발각이 되면 또 딴 데로 이사가고, 그래서 비밀 경찰들은 이런 이중 생활을 알고 있고 보고문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엥겔스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주시만 했고요. 비밀 경찰 이외의 사람들은 그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엥겔스는 동지들한테 자신을 부르주아에 침투한 노동계급의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뭐 자임 혹은 뭐 자기 정당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엥겔스는 지역의 유지들과 어울리면서 부유한 삶을 했어요. 승마, 사냥 이런 걸 많이 즐겨했습니다. 승마가 그 당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 혁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를 군사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별명을 장군이라 하나, 왜냐면 나는 포병 출신이고 실제 무장혁명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혁명이 되면 장군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를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명이 막스는 무어인, 털이 많이 나가지고 무어인, 엥겔스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투에 실제 참여했죠. 그래서 실제로 자칭 군사 전문가라서 그런 책도 많이 씁니다. 내전과 군사 전략이라는 책들이 쭉 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이제 군사 문제에 관한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메리 번즈의 관계에서 말했는데요. 엥겔스는 이제 부르주아 결혼 생활을 경멸해서 메리 번즈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메리 번즈도 거기에 동의해서 엥겔스와 법적인 혼인을 맺지 않았고요. 그래서 메리 번즈가 죽은 후에 리즈 번즈죠. 메리 번즈가 죽은 후에 그녀의 동생인 리즈 번즈와 그를 부인으로 사실혼적인 관계로 이렇게 맺게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배우자로 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그녀의 동생 리즈 번즈는 메리 번즈와 다르게 부르주아 결혼 생활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병들어 죽기 직전에 엥겔스에게 법적 부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그 리즈 번즈가 죽기 직전에 주변의 성공의 목사를 데려다가 목사 앞에서 정식으로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메리 번즈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엥겔스가 메리 번즈를 되게 사랑을 했었는데 동지와 연인으로서 1863년 사망을 해서 매우 슬퍼하는데, 엥겔스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마르크스에게 편지를 보냈죠.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근데 마르크스는 위로를 하지 않은 채 어차피 그녀는 너와 사실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어울리지 않은 여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엥겔스는 자기가 좋아한 여성을 폄하하고 자기한테 계속해서 돈이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연락도 끊고 재정 후원도 중단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후회를 하고 엥겔스에게 사과 편지를 해서 그래서 엥겔스는 이제 그 동안에 보내주지 않은 돈 100파운드를 보내줬다. 또 이제 그 사생활에 관해서 마르크스 엥겔스에 관한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마르크스의 부인이 결혼할 때 마르크스의 부인이 저거에 따르죠. 남작인가요? 귀족이라고 그랬어요. 귀족. 그래서 결혼할 때 하녀를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 하녀가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냈겠죠. 그런데
마르크스와 하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이를 숨기고 엥겔스에게 네가 네 아들처럼 좀 키워라. 나는 이게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거 아니냐. 사회적 유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엥겔스가 그 죽을 때까지 이 마르크스의 이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엥겔스가 죽으면서 이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가는 진짜 아버지는 마르크스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게 이제 이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제 마르크스의 지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이것이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맨체스터에 있는 그 엥겔스의 동상입니다. 마르크스는 알다시피 이제 엥겔스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몸이 많이 아플 때나 혹은 빚쟁이한테 쪼달릴 때나 이렇게 힘들 때는 맨체스터 엥겔스 집에 자주 피신을 해서 길게는 뭐 수주씩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런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엥겔스의 아버지가 죽자 엥겔스는 아예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회사를 다 물려받았죠. 그래서 죽으면서 10,000프랑의 유산, 엄청나죠. 10,000프랑의 유산과 매년 20%의 회사 이윤을 엥겔스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엥겔스가 잠시 이제 회사 경영을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자본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돈도 생겼고 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다시 마르크스와 혁명적인 사업 이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업을 동업자에게 판 이은 다음에 마르크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상당한 연금을 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르크스가 말년에는 1870년이니까 18년이니까 말년에는 어느 정도 그 엥겔스로부터 아주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연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의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엥겔스는 이제 아예 그 런던의 마르크스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부자 친구가 바로 옆에 살게 되고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를 방문해서 하루 종일 지냈다. 마르크스를 엥겔스가 보살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났기 때문에 엥겔스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라는 걸 이 시기에 썼다. 주택 문제는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소부르주아에게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정책, 그런 정책은 잘못된 거다.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75년에서 1894년까지 약 20년 동안 마르크스의 근처에 있는 이 리젠스 공원의 집에서 살았고요. 여기도 한번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막스가 살았던 런던의 집보다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썼던 자연 변증법은 완성되지 못하고 초고 형태였는데 엥겔스가 죽고 나서 1925년에 최초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변증법의 내용은 그 변증법과 그 다음에 과학을 자연과학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서 이 자연변증법은 사회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이죠. 사회 진화론이나 그다음 속류 유물론은 기계적 유물론과 같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유물론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19세기 과학사를 쭉 가면서 그 19세기 과학사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있어서 그 어떤 일관된 서술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중요한 거는 마르크스 박사 논문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루스의 원자론에 비교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가 이미
대학 시절에 변증법과 유물론을 결합시켰다는 건데, 그 이후에 마르크스가 이러한 그 유물론, 특히 이제 과학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그러한 유물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경제 중심의 그런 것들을 많이 썼지만,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유물론, 그러니까 자연 현상도 변증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충분한 글들을 쓰지 않았는데, 이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은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 이래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맹하다, 시초다. 그래서 레닌과 스탈린 시대에 변증법적 유물론이 정립될 때 바로 이제 그 매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주의의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발전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로서 이 책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 과학을 변증법적으로 변증 유물론으로 분석한 책은 80년대에 많이 읽혀졌던 세계 철학사의 두 번째 책인데, 이 책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878년에는 이제 그 반두링론을 썼는데, 이건 뭐 그 두링의 입장을 그 비판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철학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공상에서 과학으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짧으면서도 그 마르크스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대비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책의 서문에서 마르크스가 직접 자신의 사상을 잘 설명해주는 입문서라고 밝혔답니다. 그 다음 엥겔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책,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 이 책에서 엥겔스는 이제 말하고 싶었던 뭐냐면, 막스가 이미 사유재산 제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고 국가가 강요했다는 건데, 가족제도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의 산물이다. 원래부터 일부일처제의 부르주아 가족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일부일처제 부르주아 가족제도의 핵가족이 절대적으로 선은 아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과거의 가족제도에 대해서 쭉 밝혀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원래는 모건의 고대 사회에 막스의 그 발췌로 있었는데, 막스가 그거를 완성을 엥겔스한테 부탁했는데 엥겔스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쓴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가 될 수 있듯이 부르주아 가족제도 역시 폐지가 될 수 있다. 왜? 둘 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이 두 개는 폐지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르주아의 결혼은 이제 그 진정한 사랑보다는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뭐 이건 근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중세에서도 귀족들은 그랬죠. 고대에서 그렇고 항상 지배계급은 진정한 사랑보다 사회적 신분을 얻는 수단으로 결혼을 한다. 정략 결혼을 한다. 여성들은 이제 지창금이 필요한 거죠. 지창금. 그래서 오늘날도 이 결혼이 부르주아 사회와 국가를 재생산하는 최소 단위인 거죠. 도구가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부르주아 결혼을 일종의 매춘과 같은 것으로 봤다.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나오죠. 부르주아 결혼에 대해서. 부르주아들은 돈으로 그 노동자 계급의 그 자매들을 돈으로 매수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또 사교 생활을 통해서 그 부인을 때때로는 이제 그 공유한다. 서로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고 죄악시키기 때문에 그 대신에 별거를 많이 했는데, 그 별거라는 건 사실상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불륜을 허용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귀족들이나 지배계급들이 그 첩을 두거나 불륜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하냐고요. 이게 이제 엥겔스가 그 살았던 집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써있죠. 1870년에서 1894년까지 살았다. 공원 앞에 있는 집입니다. 주거지역이 좋은 집이에요. 부잣집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그 마르크스 사후에 마르크스의 유고를 정리하거나 번역을 했고, 또 잊어버린 원고는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론 2권과 3권이 미완성했는데 이걸 첨삭을 해서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 유고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 오늘로 치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까지 했는데 이 카우츠키가 그 마치 그 마르크스 엥겔스가 대중추dem보다는 의회주의를 더 강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책의 내용을 그 일부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 서문 같은 데서 왜곡을 했는데 그걸 이유로 카우츠키의 마르크스 유고 관리 자격을 박탈하였다. 12년 막스가 죽은 후 12년 후에 죽었는데 이제 엥겔스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는 장례식도 하지 말고 나의 시신은 화장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바닷속에 수장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축전도 많이 왔다. 마르크스가 사망할 때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왔다 그랬죠. 나중에 할 거였는데 엥겔스 이 당시에 죽었을 때 재산이 한 48억, 50억 이 정도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지들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녀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 경제적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엥겔스는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전에도 용돈을 많이 받았답니다. 자기가 받는 돈의 3분의 1 정도를 마르크스에게 지속적으로 주었고 또 그 돈도 혁명 자금으로 많이 썼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아버지 회사 돈을 금고에서 몰래 빼내서 줬다. 당연히 이제 가업을 물려받은 뒤에는 더 많이 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가업을 팔아서 마르크스에게 연금을 주고 또 상당 부분 혁명 자금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50억 정도의 그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마르크스 옆집으로 런던 옆집으로 와서 살았다. 마르크스가 보면은 어려운 그 빈곤 속에서 자식도 이렇게 죽어가는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마르크스가 힘들게 산 건 이제 돈이 아주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의 돈은 있었지만 그 수입보다 소비가 더 많았답니다. 일단은 조직생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든가 국제농협 조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생활비도 많이 들었고 방문자도 많았다. 라셀레든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방문했고 리프크네프도 있었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 회의도 하고 일단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르크스가 규모 있게 쓰지를 못했다. 돈이 있으면은 팍팍 쓰는 스타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때는 팍팍 쓰고 없을 때는 굶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 내용이 재밌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마르크스가 평생 동안 받은 돈이 대충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봤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따져봤는데 대학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약 700달러고 한 해에 우리로 치면은 달러가 뭐 $1,000 이상이라고 그랬죠. 1,000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1,500원 내외 2,000원 오늘날의 달러 정도라고 봅니다.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851년에는 마르크스가 이제 지지자로부터 엥겔스를 포함해서 한 150파운드 정도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제 뉴욕 트리뷴지에 기사를 많이 쓰는데 기사 한 편에 한 2파운드 정도 매주 한 2편 정도 평균적으로 했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기사 송고료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르크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도 받지만 애니의 삼촌으로부터 또 애니의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꽤 있을 때는 가난할 때는 이제 소호 지역에서 살았을 때는 월 임대료가 5파운드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고 1863년에 한 해는 350파운드를 보내줬다. 그때 또 이제 상속도 받고 빚도 청산해서 그 100파운드가 남았는데 또 동지들이 또 사망할 때 마르크스에게 그 유산을 남겼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이제 돈의 일부를 주식에도 투자했다고 해요. 주식에서 따지는 못했답니다. 가산을 매각한 엥겔스가 1870년 이후 1년에 350파운드를 지급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굶어 죽거나 아주 빈곤한 생활 정도는 아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7, 8천만 원 1년에 한 7,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은 되지 않았나. 7, 8천만 원 정도. 근데 씀씀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를 좀 요령 있게 쓰지 않았다. 약간의 낭비벽이 있었다. 그런 평가가 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